8표 이탈된 다시 용산의 시간. 8표가 이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당의 당선인,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개원되면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8표가 어떤 표결 때 이탈이 되면 이거네요, 지금. 지금은 다시 용산의 시간이 왔다. 이런 건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총선 전까지는 쉽게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합니다. 목소리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좀 논의를 한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특검법 관련해서도 무슨 전향적인 태도, 지금 여당 당선인의 입에서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이번 총선 결과가 반영된 이 그림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108석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뺀 다른 야당들 다 합치면 192석이잖아요. 192석의 의미는 뭐냐면 180석을 넘었기 때문에 법안의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쟁점 법안도 그냥 야당 쪽에서 원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단독 처리 가능해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떤 법안이 딱 상정이 됐는데 여당 내에서 8석 좀 넘게, 8석 이상이 만약에 이탈을 해요. 흔히 정치권에서 반란표라고 그러죠. 반란표가 나왔어요. 8석 이상이. 그렇다면은 어떤 법안의 범야권과 합해서 찬성표가 200석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0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뭐 개헌저지서라는 표현도 있지만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의석이에요. 200석이라는 거는요. 이게 반란표 8표만 나오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요. 김진욱 전 대변인.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 사실은 여당과 관련해서 당정 관계에서는 대통령실, 용산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통상적인 평가였는데 다음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여당 내 다른 목소리를 대통령실도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겠죠. 이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물음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용산 대통령실과 당이 수직적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평적 관계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안철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군요. 어제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지금 이 2,000명 증원 이거 지금 멈춰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자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거기에 오늘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김용태 당선인처럼 과거에 당 내에서 천하용인으로 바른 목소리를 내기 좋아했던 쓴 소리를 내놨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108명 중에 8명 이상을 지금 이제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부터는 용산이 집권 여당에게 국민의힘에게 하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용산의 뜻대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설득의 관계로 갔다.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뭐 이렇게 지금 다 이제 비서실장부터 정무수석 모든 수석급들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홍보수석은 뭐 바뀌는 것이 기정사실화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용산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무수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집권 여당의 대표와 이거를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거대 야당만 상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당하고도 사전 소통,
이번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의정 2,000명 증원 예. 관계된 담화문을 사실 그냥 전날 밤에 여당에게 툭 나 내일 이거 할 거야라고 전달했다는 게 그게 거의 그냥 그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내용도 잘 모르겠고 예.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가겠다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대통령이 그런 담화를 할 거다라고 했다는 건데 즉 여당에서 사실 내용을 알았다면 만류시켰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됐다. 앞으로 이런 광경은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다음 준비된 분의 목소리는 화면으로 좀 전달해 드릴 텐데 이분 요번에 여당 후보로 나서 당선이 되셨어요. 화면 좀 볼까요? 당선이 되신 분인데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잘 통한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근데 당대표까지 됐죠. 근데 우여곡절 과정을 거치면서 당대표에 물러나는 조기 퇴진을 한 상황이 됐고 이번에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올려요, 본인이. 그동안의 국정기조와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이 없이 고쳐야 한다. 이것도 입장이 좀 뭔가 보기 어려웠던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김기현 전 대표인데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진짜 개원이 되면 어떤 법안이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법안이 상정됐을 때 이탈표 나와야 되는 거를 지금 여당 내에서나 대통령실에서나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 오는 겁니까, 그럼 이거? 일단은 의석 분포 자체로만 놓고 보면 걱정은 되죠.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당정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전국을 수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5월 30일에 22대 국회가 개원을 해서 바로 발의를 한다고 해도 일단 원구성이 5월 30일에 바로 되진 않을 거고. 늦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뭐 안건 조정 회부를 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도 그게 18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쭉 계산해 보면은 이게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12월입니다. 그럼 시간이 아직은 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 7개월, 8개월 정도 있는데 그동안의 당정 관계가 어떻게 건강하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건 뭐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에서 살아 돌아온 중진들이 계세요. 예. 뭐 권영세, 김태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이런 분들은 선수도 되게 높은데 대체로 다 격전지에서 살아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무 감각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중도 민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하고 하나의 그 테이블에서 정기적으로 원탁회의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당의 뭐 4선, 5선 이상들 중진들과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격전지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 중도 민심에 민감하실 수 있는 분들과 좀 정기적으로 원탁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좀 건설적인 당정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은 그런 이탈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7, 8개월 뒤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하기 나름이라는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럼요. 그 내용 좀 가볼까요? 화면에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총선 결과가 나온 뒤에 우선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메시지 전달했죠. 어제요. 짧아요. 그래서 57자 메시지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예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 반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한다. 이거였어요. 이런 게 일단 알려진 상황에서요. 지금 다음 주, 내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을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지금 검토한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있을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요. 윤기찬 부위원장. 주말 중에 아마 저렇다면 주말 중에 고민을 할 텐데요. 어떤 메시지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텐데 일단 어떤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저 메시지에 모든 게 담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가 본인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정책 위반된 정책이 이제 옳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는데 예. 그 개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당리당적에 의해서 그 개혁 과제를 철회하거나 이런 건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 과제 위주로 그 정책을 추진하되 그 정책 추진에 강력한 힘을 국민으로부터 받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만이 사실은 이 개혁 과제 추진하는데 국정 동력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물론 이제 당정 관계를 잘 확립해서 이런 것들은 다 저는 사실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당정 관계 해가지고 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대통령이 거기 따라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 확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더 위에 올라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직원하면 되는 겁니다. 직원을 못했던 거는 국회의원들이에요. 본인들이 직원을 못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직원할 입장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죠? 왜 총선 끝나니까 약간 달라지냐 이 말씀 같기도 총선 한데요. 끝나니까 달라지고 이제 대통령 힘이 빠지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본인 스스로부터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 이외에 당정 관계라는 게 사실은 당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당이 위로 올라가서 옳지 않은 정책을 대통령으로 펼치라고 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전부 다 저는 국민께 보여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오해 사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여당 힘이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적 여론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과의 관계,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해서 협치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가장 기반은 예.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추진 정책 과제를 아마 선정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그 내용 측면 말씀하셨는데 제가 형식적인 부분도 질문 드렸는데 지금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는 걸 검토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메시지를 알리는 방법이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담화문을 읽는 방식도 있고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서면을 길게 내는 방식도 있는데 어떤 걸까요? 저는 기자회견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아직은, 일단은 인사혁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인사쇄신을 한다는 건데 인사쇄신된 인사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일단 것이지. 사의표명만 된 상태니까. 앞으로 국정 방향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기조는 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잘 안 세울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진용이 안 갖춰졌으니까 그러면은 낭독 형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런 입장 표명 정도가 되지 담화를 않을까. 읽는 형태. 그 정도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각의 인선이 완료되거나 그다음에 그 참모진이 완선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제 등을 선정하거나 이런 예. 것들을 해서 국민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입장 표명을 해야 되잖아. 앞으로 내가 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민께 어떤 약속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약속 차원에서 대통령이 담화 정도 발표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냈던 뭐 짧은 그 입장보다는 뭔가 더 구체적이겠죠. 근데 일단 검토한다고는 얘기해요. 뭐가 확정이 된 건 아직 아닌 걸로 나오는데 언론에서는 내주 초면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보는 시각이 지금 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국무총리 사의표명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를 다 사의표명했어요. 그럼 자리가 비게 되고 새로운 진영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게 좀 빠르죠. 아 누구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물망이 벌써 나온 거예요. 물망이 오르고요. 화면에 있습니다. 요거는요. 물론 저 다른 영상도 있어서 그것도 보고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서용주 부대변인하고 송영문 전 대변인 일단 봐주세요. 저 면면들을. 일단 이게 정치권과 언론에서 막 나오는 이름들인데 일단 총리 쪽, 총리 후보군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아닙니까?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비대위 많이 하신 분.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권영세 지금 당선인, 주호영 당선인 등등등 이름들이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고요. 비서실장 후보군에는요. 겹치시는 분도 계시네요. 김한길 위원장, 장제원 의원도 있고요. 이상민 장관도 있고요. 이동관 전 수석도 있고요. 등등등등 이렇게 총리, 비서실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요. 오늘 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물망이 오르는 인물들과 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당 입장에서 네. 이렇게 다 모으기도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그러니까 드래곤볼도 아니고. 이 세 분은 여러 가지 각각의 뭐 어떤 정치적 이슈 논란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내지는 여기는 기용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분들인데 이 세 분이 들어가면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예. 이 제목을 본 순간 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용산이. 글쎄요, 저는 이게 그냥 누군가의 썰이기를 바랄 뿐이고 예.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면 또다시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지금 물망에 오르신 분들 몇몇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 만약에 저런 분들 중에서 정신 못 차린 선택이 거죠. 된다면. 그렇죠. 면면이 보면 특히 총리는 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해 받아들이겠다. 근데 국민의 뜻이 뭔지 아나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 저거는요, 뜻을 그냥 어떤 걸로 규정했는지. 정치권의 그러니까 저거는 통상적으로 보세요.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에서 내긴 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냥 물망이라고 나온 보도되는 인물이에요, 그냥. 그걸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재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소야대를 마지막 임기에 줬다는 거는 국민들이요. 예. 사실상 레임덕이에요. 아. 근데 그런 레임덕이 있는 정부에 누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인력풀이 적다는 거죠. 결국에 보통 정권들이요. 이 끝내기 전에 한 1년 남았을 때 보통 우리가 전문용어로 순장조라고 하죠. 대통령과 같이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측근들이거나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저렇게 물망이 오른 건 뭐냐면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가깝죠. 장제원 의원 대표적이죠. 예. 그다음에 누가 있으면 이상민 행정장관. 이태원 참사 때 이미 책임져야 될 분이 지금 남아서 비서실장을 한다고요? 아. 이게 국민의 뜻일까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에 하나 용산을 다시 채우고 이걸 인적쇄신이라고 한다면 예. 그냥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포기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이번 3년은 그냥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하마평이고 그러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은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그 면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답을 하기 전에요. 예. 제가 어제 어떤 자리에서 재밌는 단어를 들었는데 집권 야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집권 야당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권이 192석이나 되다 보니까 오. 사실상 뭐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빼놓고는 다 야당에게 모든 권력이 갔다라고 해서 집권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총리 후보군으로 하마평 오르내리는 분들에 대한 그 평가를 들어보니 예. 아 정말 집권 야당이 된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 아까 총리 후보로 거론된 뭐 5분 예. 사실은 개개인으로 보면은 다 국무총리직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민주당에서 대표를 했었고 그렇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를 했었고 또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이 선택을 받은 분 아닙니까? 예. 원희룡 전 장관 혼자 낙선했지만은 그건 본인이 모자라서 낙선했다기보다는 그 지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무총리를 감당을 못할 만한 분들은 아닌데 아 저런 분들을 인선한다면 국민적인 뭐 저항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예. 아 정말 집권 야당의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이 이런 힘을 이렇게 그 힘자랑을 하고 남용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그 스스로의 스텝에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집권 야당에 예. 대해서는요 국민의 선택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180석 21대 줬을 때는 힘자랑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두 번째 힘을 준 거거든요. 제대로 힘자랑해라. 그리고 당신들한테 야당한테 집권 야당을 줄 테니까 예.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깨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돼요. 인사도 잘해야 돼요. 자, 저는 그런 송영훈 말씀 전 대변인께 예.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국무총리가 뭐 어떤 분이 후보로 인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당이 올바르게 써야죠. 만약에 적합한 분이 인선이 됐는데 그걸 부결로 힘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런 걸 보고 힘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누적이 되면요 결국에는 다시 국민들께서 권력을 회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자꾸 집권 야당을 탓하지 마시고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아니 어떤 분이 인선됐는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물망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물망입니다. 벌써 이렇게 앞서가는 것은 참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참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게 물론 이제 뭐 정치적 공방도 다 좋은데 예.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예. 3년 남았습니다. 그 3년을 낭비되게 하는 여러 가지 공방은 국민께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당도 또는 대통령도 협치를 해야 되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뭐 특검 뭐 국민 일반 전체에 공해지는 어떤 법률 발의안이 아니고 이런 특검만 갖고 낭비되는 국정이 낭비되는 이런 정치
공격 대상은 좀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대통령이 일단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야당도 이 3년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 그냥 쓸데없이 협의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도 지금 발언 손을 번쩍 드셨어요.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인사권 맞고요. 다만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민심을 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지금 어떤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가 인사기 때문에 그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인사를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매우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 그런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화면에 정리돼 있어요. 지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5일입니다. 지금 화면 하나 보세요. 다음 주 15일에 여당에서 4선 이상 의원들 중진 모임을 갔는데요. 간담회를.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가 지금 임시로 지금 맡고 인사하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으니까. 그래서 15일 오전에 4선 이상 중진 당선인과 간담회 당 수습방안을 분명 하겠죠. 자, 여기서 무슨 비대위 체제 끝내고 다른 비대위 갈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빨리 열 것인지 뭐 이런 거 논의할 텐데 이거는 뭐 시간이 가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윤기찬 부위원장께는 요거 짧게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 빈 자리 지금 누가 채울 걸로 나옵니까? 일단 윤재혁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권한대행은 잠시만 하는 거잖아요. 권한대행 한 달 넘기는 건 좀 그렇고요. 예. 사실은 이제 비대위를 할 정치 상황은 아니죠. 이게 뭐 저희가 뭐 개파 싸움 때문에 당이 깨질 위치도 아니고 예, 예. 선거를 당장 치러야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전당대회를 위한 권한대행 정도. 그럼 전당대회는 원래 여름에 하잖아요. 근데 좀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다음 이제 원구성이 되고 나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논의도 있고 그러나 원구성 되기 이전에 사실은 현 비대위 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4선 중진 의원들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나서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 예. 당선자들. 그분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는 것도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 쇄신책 막 강한 의견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른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요 야당과의 과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볼까요? 이거 보시면요 지금 대통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에 국정쇄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입법 논의를 위해서 야당과의 협력은 이제 필수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필수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건가? 야당과의 관계가 좀 달라지나? 그럼 단박에 나오는 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 영수회담이 열리는 건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두 분이 만남을 하지 말라고 한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을 했다. 그런 좀 후회를 하신다는 또 그런 말도 전해 들었는데 조만간 두 분이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심평 변호사 과거에 회동을 말렸다. 누군가가 참모가. 근데 그걸 후회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만날 생각이 일찌감치 있었는데 누군가 말렸다 이 뜻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심평 변호사님의 말만 들으면 주장이긴 한데 지금요. 그렇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건 팩트 체크가 안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걸 전제로 논평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총선 결과가 지금 야권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주는 걸로 나온 마당에는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그 명칭을 영수회담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옛날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결국에는 야당 대표와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설명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건 피의자 신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야당 대표와 그런 상태에서 만날 수가 있는가 이게 논리였거든요. 이런 어떤 근거였고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이재명 대표 상황은 바뀐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신분 이런 부분은 그것은 법원에 맡겨두고 지금 여야 혁신을 위한 부분은 대화를 해야죠.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소속인 김준욱 전 대변인께는 만약에 뭐 이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영수회담에 가려는데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대화가 나눴어요. 그리고 뭔가를 논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어떤 입법에 협조적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나서 어떤 대화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겠죠. 만나는 자체가 형식적인 만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진짜 만나서 진솔하게 지난 2년을 반성하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할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면 당연히 협치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 생각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고 예. 그 만남을 그 대통령으로서 할 건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거대 야당의 몫이다라고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쪽으로만 활용이 된다면 예. 이 만남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동안 만나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 그 자연스러움을 하지 않아 왔던 거 이것에 대한 어떤 사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단지 정말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야당을 국정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야당과 협력 필수가 된 상황이다. 지난 20일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단지 의석 차이가 한 5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필수적 상황이라는 걸 이해 못했던 것인가. 왜 지금에 와서만 필수적 상황이 되었다고 예. 이해하시는 건가.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의 이 모습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 저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예. 그래도 저희가 일말의 희망을 갖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촉구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답을 내놔야 될 차례인데요. 답을 내놓을 때는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명쾌한 해답을 좀 가지고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좀 지켜보고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네요.